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가장 큰 관심사는 뭐죠? 내가 매수하고 나면 가격이 오르고 매도하고 나면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부분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가격에서 당장 오를지 내릴지도 헷갈리는 이 상황에 내가 사고 파는 구간의 가격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움직여주는 구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차트는 항상 불확실하게 움직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차트를 분석해도 내 마음대로 가주지 않는 게 이 차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력은 반드시 차트의 흔적을 남기고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하기 마련이에요. 이미 우리가 ICT를 공부하면서 가격 움직임의 힌트를 찾는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명확하고 세력조차도 결코 숨기지 못하는 그런 힌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갭입니다. 에이, 무슨 갭이 특별한 힌트라도 되나 하실 수 있을 텐데,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기술적 분석에서 갭이란 것은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말 그대로 가격의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복잡한 설명은 생략하고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급격하게 기울어지면 갭이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어 매수가 아주 많고 매도가 아주 적은 상황이 순간적으로 벌어진다면 가격은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겠죠. 만약 중간에 시장이 닫히게 된다면 시장이 닫혀 있는 동안 거래는 체결되지 않고 호가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많았던 매수 주문은 다음날 장이 다시 열렸을 때 줄 서 있는 순서대로 가장 낮은 매도 호가부터 체결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거래된 가격과 새로운 장이 열리고 체결된 가격 사이만큼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닫히지 않는 24시간 열려있는 종목에서는 어떨까요? 이렇게 거래가 아예 비워지는 갭을 보기가 힘들겠죠. 물론 종목이나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갭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이런 빈 공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갭의 핵심적인 원리인 매수와 매도의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캔들의 꼬리가 겹쳐지지 않은 이 모식도를 ICT에서는 페어 밸류 갭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저희는 이 페어 밸류 갭이 크리스 로리의 유동성 갭에서 발전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갭의 형태, 즉 매수와 매도의 급격한 불균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갭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유동성이 뭐라고 했죠? 바로 시장 곳곳에 떠 있는 주문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 상승하는 갭은 매수 유동성이 매도 유동성을 압도해서 매수 유동성만 남아있게 되면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하락하는 갭은 매도 유동성이 매수 유동성을 압도해서 매도 유동성만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매수와 매도의 불균형은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자금이 아주 많은 세력의 개입이 아니라면 이러한 불균형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겠죠. 눈에 보이는 경제 상황이나 뉴스 발표가 아니라면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한쪽에 일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그래서 평상시에 만들어지는 이러한 페어밸류 갭은 세력의 개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의 흐름을 되짚어 볼까요? 자, 가격이 이렇게 보합을 하다가 아래 방향으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위로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저점의 부분은 유동성을 휩쓰는 조작의 움직임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곳에 세력의 매수 주문이 매우 많이 체결된 오더 블럭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 오더 블럭이 만들어지는 조작 구간이 만들어지면 하락한다 하고 자신의 매수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매도에 새로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매우 많아지겠죠. 그렇게 상당히 많은 매도 주문을 통해 세력이 매수를 완료하게 되면 이 주변에는 순간적으로 매도 주문이 줄어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세력은 이곳에서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이 위에 어딘가에 매수 주문이 잠재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팔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이미 이곳에 순간적으로 매도 주문이 비어있게 되니까 가격이 위로 쭉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CT는 이 간격의 변이를 세력의 개입이다,
스마트머니의 스폰서십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즉, 이 조작 이후에 가격이 급격하게 벌어지는 것에 대해 세력의 의지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차트를 한번 보죠. 허들스턴이 설명한 나스닥 예시예요. 자, 지금 표시된 이 구간은 일간 프레임에 하락하는 페어밸류 갭이에요. 먼저 큰 추세는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 갭으로 가격이 되돌아온 상황이구나 라고 기억하고 하위 프레임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자, 15분의 프레임을 봐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수렴하는 부분을 잘 보면 상승할 때는 갭이 없지만 하락할 때는 갭이 보이죠. 자, 그러면 좌측에 이 상승하는 큰 갭은 뭐냐? 이 일간 PDRA의 상단까지 가격을 상승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어요. 큰 흐름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승 갭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어디까지 진행될지 확인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상승이다라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인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가격이 일간 PDRA의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 갭이 연속적으로 보이는 하락에 유리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가 이런 갭을 통해서 거래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하면 큰 추세는 하락 중이고 이 안에서 하락하는 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후 하락으로 확장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기술적 분석에는 갭이 반드시 채워진다는 속설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차트를 들여다봐도 채워지는 갭도 있고 채워지지 않는 갭도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갭이 채워지는 것과 채워지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다면 이 갭을 활용하기가 매우 까다롭겠죠. 그래서 우리가 갭을 채워야 하는 원리와 그 기준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앞서 우리는 갭의 발생이 세력의 의지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세력이 가격을 목적지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갭을 채우기 위해서 가격을 되돌리는 이 상황 자체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격이 쭉 목적지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ICT에서는 불균형이라고 불려지는 이 구간이 또 다른 말로 비효율이라고 불러요. 왜 비효율적 구간이지? 참 아이러니하죠. 자, 저희 책을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상승하는 FVG는 매수자들이 주도하여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도자 간의 효율성 부족을 의미하여 BG, 하락하는 FVG는 매도자들이 주도하여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수자 간의 효율성 부족을 의미하여 CB라고 명칭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력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갭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매도 유동성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문의 공백이 발생하고 부족한 주문을 더 채우기 위해서 하락 되돌림을 만들어 매도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게 증가된 매도 유동성을 통해서 주문을 재축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급하게 잔디를 깎으면 잔디가 잘 깎이지 않을 것이고 결국 뒤돌아와서 남아있는 부분을 다시 깎아야 하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가격이 되돌아와 갭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페어밸류 갭의 모식도를 보면 우리가 측정하는 이 구간, 꼬리가 겹쳐지지 않은 구간이 왜 비효율이고 페어밸류 갭이라고 할까요? 이 좌측 캔들이 지나온 과정을 선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곳에 2번 이상 움직인 이 구간은 매수 유동성과 매도 유동성이 서로 충분히 공급된 부분이고 이렇게 하락으로만 움직인 구간은 매도 유동성만 공급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꼬리가 겹쳐진 구간을 균형적 가격 구간, 이 겹쳐지지 않은 구간이 불균형적 가격 구간이 돼요. 즉, 이 불균형적 가격 구간이 비효율적 가격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이미 잘 깎인 잔디는 다시 깎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깎이지 않은 부분까지 되돌렸다가 원래의 방향으로 이어가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균형적 가격 범위도 충분히 침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갭은 들어오고 나서 다시 나가는 것까지 지켜본 이후에 진입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론적 기준과 높은 확률을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이 균형적 가격 범위가 침범되고 가격이 이탈을 하여 몸통으로 마감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웬만해선 이 페어밸류 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페어밸류 갭의 범위를 이렇게 기준하고 정의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페어밸류 갭은 세력이 재축적을 위해 활용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세력이 활용하는 가격 구간, 바로 공정가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력은 갭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상황이 있고 갭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 가격에 대해서 재축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은 자신들이 측정한 목적지에 도달시켜야 하기 때문에 갭을 채우지 않고 가는 상황도 반드시 존재해요. 기술적 분석에는 갭에 대한 오랜 이론이 있는데 1948년에 집필된 로버트 D. 에드워드와 존 매기의 저서인 이 책을 보면 갭을 일반 갭, 이탈 갭, 지속 갭, 소진 갭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요. 일반 갭은 우리가 생각하는 페어밸류 갭의 특성을 가져요. 바로 채워질 확률이 높은 갭이죠. 앞서 설명한 비효율, 즉 세력이 가격을 되돌려 채우는 것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일반 갭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탈 갭과 지속 갭이 중요한데 이 두 가지의 갭이 바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갭에 해당해요. 자, 이탈 갭부터 보면 이탈 갭은 말 그대로 해당 레벨의 가격 구간을 이탈할 때 발생하는 갭을 의미해요. 가격이 이렇게 통합을 만들다가 빵 하고 통합 구간을 벗어나는데 강한 갭을 동반하면서 벗어난다면 이 갭은 이탈 갭이 되는 거예요. 혹은 돌파 갭이라고도 부르죠. 이러한 갭은 이미 통합 구간 혹은 오더 블록에서 가격이 반전될 때 충분한 유동성을 흡수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격을 위로 전달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탈 갭 혹은 돌파 갭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세력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되도록 가격을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할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되돌리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지속갭도 성격이 비슷해요. 지속갭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이동하는 중간에 발생하는 갭인데 이 또한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이 지속갭이 나타나면 이 지속갭을 통해 가격의 목적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속갭을 측정갭이라고도 불러요. 이 측정갭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갭은 언제든지 뚫릴 수가 있어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언제냐? 주요 유동성 풀의 가격이 도달하기 직전에 만들어지는 갭이죠. 이러한 갭이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소진 갭이에요.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서 이곳에서 주문을 넣은 자신들의 주문을 모두 털어버리기 위해서 가격을 이렇게 끌어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갭이 만들어지고 목적지에 도착을 한다면 자신들의 주문을 분배해서 수익화하겠죠. 그렇다면 이 소진 갭이 만들어지고 세력의 분배가 이루어진 후라면 이 갭이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물론 더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상황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유동성 풀에 닿고 가격이 반응하는 경우에는 결국 이 갭을 보더라도 가격이 다시 오르거나 아니면 반전되어 떨어지거나 하는 두 가지 선택지에 놓이게 되고 결국 반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소한 이 갭은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봐봅시다. 가격이 1시간 오더 블록을 지지하면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상승하는 페어밸류 갭이 만들어지죠. 이 갭은 어떻게 됐죠? 거의 다 채워졌어요. 그러면 이 갭은 ICT에서는 일반적인 페어밸류 갭으로 판단해요. 그런 다음에 가격이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는 단기적인 통합을 형성하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 보이는 페어밸류 갭은 채워지지가 않았죠. 따라서 이 갭은 돌파 갭이거나 지속 갭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기 통합 이후에 이 매수축 유동성까지 강하게 밀어 올리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죠? 강한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갭은 소진 갭이 될 거예요. 물론 갭의 형태가 확실하게 정해지려면 가격이 완전히 움직이고 나서야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갭이 발생하는 위치를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갭은 보통 돌파 갭이 발생하기 이전에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구간에서도 나타나고요. 돌파 갭은 기존의 가격 레벨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갭이기 때문에
보통 스윙의 시작점에 가깝게 형성이 될 거예요. 지속갭은 보통 스윙의 중간 부근에서 볼 수 있고요. 소진갭은 스윙의 마지막 구간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느 갭이 우리가 거래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이 돌파갭과 측정갭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 거고, 소진갭은 가격이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건 일반 갭이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페어밸류 갭도 스윙의 시작점이 아니더라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상위 타임프레임의 PD 어레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면 추세 방향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스윙의 시작점에 가까운 디스카운트의 페어밸류 갭이나 아니면 하락 추세일 때는 프리미엄의 시작점에 가까운 페어밸류 갭을 추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그렇게 활용했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페어밸류 갭을 벗어나는 이 순간에 진입한다면 이 페어밸류 갭의 하단에 스탑로스를 잡고 이전 고점까지 거래를 시도해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따라서 각각의 갭은 만들어진 위치와 추세에 따라서 해석과 쓰임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갭의 모식도에만 집중하지 말고 유동성 풀에 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갭이라면 우리가 무작정 진입하지 말자 이거예요. 물론 이렇게 각각의 갭이 반드시 모든 스윙에서 전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갭의 기준을 각각 부합했을 때 정확하게 활용한다면 활용성과 신뢰도는 매우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트의 한 부분이 아닌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여다봤는데 처음에 말했던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였죠?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가격이 상승하고 매도할 자리에서 가격이 하락할 것을 찾고 싶다면 먼저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그리고 갭이 알려주는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이 갭이 위치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 진행할 가격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해보고 충분히 거래 설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갭을 맹신해서 지지와 저항으로 무조건 활용할 것이 아니라 갭에서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매매에 활용하자고요. 따라서 여러분도 마구잡이로 차트를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고 차트를 분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